네, 여러분의 긴 투자 인생에 걸쳐서 결정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세암의 결정적 투자, 저희 박결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워낙 시장이 어려워서요. 저희가 늘 방송하면서도 아쉬웠던 부분, 진짜 주식을 운용하는 주식 운용 본부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많이 궁금하셨죠.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무려 2년 연속 베스트 펀드 매니저이신 DS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시장이어서 네. 올해도 베스트 매니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네, 하셔야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그건 좀 부담되는. 네. 정말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나 할 것 없이 진짜 어려운 저희가 네. 일주일을 보내고 네. 이번 주는 좀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특히 또 본부장님 모신 게 의미가 있는 게 네. 대표적인 강세론자이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부정할 수 네. 없으시죠. 네. 그래서 강세론자가 보기에 지금의 시장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네. 정말 꺾인 것인지 아니면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것인지 지금의 시장이 어떤 위치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시장 정말 다들 힘드실 거고 그다음에 해석 나오는 것들도 보면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어제는 좋게 얘기하다가 오늘은 또 이게 위기다 그러고 네. 그래서 같은 요인에 대해서 해석이 되게 그냥 순간순간 바로 뒤집힐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점이 지금이다 보니까 뭐 방향성이 사실 안 잡히는 거죠. 근데 안 잡히는 방향성에서 좀 좁은 박스권으로 계속 이게 지수가 한 몇 달 가다 보니까 이제 투심이 좀 지친 상황인 것 같고 그럼 이제 그거가 이제 어떻게 해서 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향후 방향성을 좀 잡아줄 건데 방향성을 잡아주는 요인은 뭐 사실 시기적으로도 뭐 특정 이벤트가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뭐 모멘텀이 좀 강하게 나와주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바라는 정말 강한 실적 장세 감을 펼쳐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언제 맞아 떨어질 거냐가 이제 앞으로 남은 한 넉 달 정도의 올해 장의 방향성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수익률을 결정할 수 있을 이 네 달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시점인데 네. 지금은 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변곡점이 되어 버렸어요. 예.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슈도 악재로 해석하는 건 전형적으로 시장이 네. 약할 때, 네. 그렇죠? 사람들의 멘탈이 굉장히 흔들려 있을 네, 때잖아요. 네. 그럼 말씀하셨던 다시 강세장으로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이슈가 나와야 할지 또 나올 수 네. 있겠습니까? 저는 뭐 아직은 크게 시장이 장기로 봤을 때 그렇게 바뀔 건 없어 보이고요. 사실 저희가 순간순간 이제 사람이 투자를 하다 보면 네. 마음이 좀 힘든 구간이 나오죠. 그게 네. 최근이었고.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뭐 극복이 안 될 이슈들은 사실 아직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일단 3페이지를 좀 펼쳐주시면 네, 3페이지요. 자,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적절하게 넣겠습니다. 이겁니까? 수출액입니까? 아니요. 이게 어떤 아니라 거예요? 네, 말씀해 그냥- 주시면 저희가 네, 넣을게요. 저희 그 차트랑 음영 이렇게 색칠해 놓은 네, 그거 있는데 지수 예. 차트. 지수 차트요. 네, 제일 첫 페이지 네, 3%짜리. 얘기해 주십시오. 네, 여기에 보면 네. 결국은 그냥 좁은 박스권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계시면 예. 지수가 지금 3천에서는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 무너지는 이유는 사실 보기에 그래도 좋은 실적과 그다음에 되게 단순하게 지난번에 저희가 한 3,250, 3,300선에 있을 때 연초 1월 달에는 한국 밸류에이션이 한 15배까지 올라갔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11배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동일한 지수대에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다는 건 결국은 실적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계산하는 퍼의 그 산수 순식에 의해서 실적이 좋았네라는 게 확인되는 거죠. 근데 실적 좋았는데 밸류는 싸 보이니까 주가가 단기에 낙폭이 벌어지면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지수 3,000대에서 이제 강한 지지력을 딱 발휘해 주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뭐 사실 장중에 한번 깨긴 했으나 어쨌든 바로 이제 3,000을 회복시키는 탄력이 나오고 또 그 탄력이 붙으니까 최근 2, 3일 동안 바로 또 다이렉트로 한 3,100을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이런 실적과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단단하게 버티고 있다인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이제 누르는 힘이죠. 이제 네. 저희가 전고점을 벗기려고 하다 보는데 계속 눌러지는 요인들이 이제 해소될 줄 알았더니 이제 델타 변이 이렇게 나오면서 코로나19가 나왔고 그다음에 경기 피크아웃 우려, 경기 좋다는데 또 피크아웃 우려까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테이퍼링 우려, 요거는 뭐 사실 이제 대충 윤곽이 다 잡혀버려서 지금은 시장은 프라이싱 대충 다 끝난 상황인 것 같고,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뭐 잊고 있었던 중국 리스크, 네, 저희가 맞습니다. 정말
중국 성장 시대 때나 한참 보던 그 리스크가 예. 정말 최근 한 5, 6년 동안 뉴스에 안 나오더니 갑자기 또 중국 리스크 나와버렸고 예. 그다음에 줄창 팔고 있는 외국인 매도세 이 5가지가 위에서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요인들이 완화가 될 거냐?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에서 저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양호한 실적이 밑에서 받쳐주는데 위에서 누르는 이 5가지 요인이 해소될 거냐? 막 우리가 판단해 보면 일단 뭐 쉬운 거부터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는 저희도 이제 위드 코로나 체제로 좀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고 사실 이제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끝나고 나면 사실 선진국식의 대응이 이제 시작될 거죠. 그러면 함께 가는 전략이요. 네, 예. 그러면 사실 실제 그 확진자는 늘지만 예. 중증 환자 수는 비율상으로는 확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은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으로 연결될 거고 그러면 이 악재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미 다 해버렸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 2차 접종이 완전히 되는 뭐 8월에서 9월 정도 사이 정도 보면 이제 확실하게 체감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쪽은 이제 시기의 문제다. 근데 지금 최근 1, 2주 동안 위드 오프닝 지난주 주말부터 네. 위드 코로나 이제 뉴스 나오자마자부터 반등이 나오는 이쪽 컨택트 주식들. 그럼 이건 이미 프라이싱 됐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가격이 이미 반영이 됐다가 네, 네. 프라이싱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테이퍼링도 보면 사실 테이퍼링은 지금부터 안 하면 이건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야만 테이퍼링을 해야만 그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붙는 구조가 될 거고 그다음에 네. 연준도 이제 계속 알고 있죠.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조금 더 천천히 해줄게. 근데 7월달 FOMC를 보고 나서 이제 다들 그러니까 연준에서 했던 말이 우리가 9월달 데이터까지는 보고 네. 선언을 할게. 근데 하겠다는 건 이제 선언한 거죠. 근데 형태와 시기는 얘기를 아직 안 했죠. 이제 시장이 이제 그 마지막 남은 변동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부터는 연준의 목표가 결국은 2가지인데 고용과 인플레이션인데 고용이 회복되는 걸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게 시기가 빨라질 거다라는 게 시장의 걱정인 건데 근데 고용도 보면 뭐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뭐 일시적 아니면 마찰적 그다음 구조적 실업 이 3가지 요인 중에 연준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평균 실업률 한 3%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그건 한 2022년 정도의 목표로 잡고 있는 거라서 지금 당장 급격하게 금리 인상은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그렇습니까? 보면 예. 하긴 하되 금리 인상과는 다른 이슈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테이퍼링이 긴축이라고 받아들이는 시장의 발작 증세는 좀 지나치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미 이것도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연준의 밀당으로 인해서 예. 계속 프라이싱이 좀 되는 과정인 겁니다.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 증세는 사실 그거죠. 연준이 예전에 예. 테이퍼링 하면서 긴축해버려갖고 그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하는 소위 네. 말하는 테이퍼링 발작 증세에 대해서 예. 경험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시장의 눈높이와 연준의 우리가 금리 인상은 나중에 할게라고 하는 눈높이가 맞아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충격으로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그 중국 리스크도 이제 오래간만에 발생했던 이 중국 리스크는 예전과는 되게 세련되게 좀 바뀌었습니다. 중국 리스크도 보면 이제 특정 산업에 과한 것만 좀 규정하는 정도인 네. 거고요. 그다음에 뭐 교육, 부동산 이런 걸 건드렸는데 예. 결국은 물가 잡겠다였기 예. 때문에 뭐 과거처럼 이게 물론 이제 외국인 입장에선 중국이 시스템 리스크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과거처럼 산업의 부흥을 무너뜨리거나 이런 이슈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쪽 보시는 해외 쪽 보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예. 중국은 지수를 굳이 안 보더라도 지금 요 규제가 나오지만 산업에 대해서 그냥 종목 대응을 하자, 산업 대응을 하자라고 다 전략이 바뀌는 이유는 그래도 되는 산업을 밀어주면서 키울 거니까 네. 그리고 과거처럼 과격하게 막 합병 그다음에 폐지 뭐 이런 건 아닐 거니까 네. 이제 뭐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럼 남은 예. 건 저거죠. 경기 좋다던데. 예. 그다음에 경기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결국은 요걸로 기결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가 방향 잡히는 그 시점이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딱 잡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거는 저희가 경기 피크아웃에 논란이 나오려면 이제 경기가 좋지 안 좋은지는 이제 좀 어쨌든 다들 지금 걱정이 뭐냐면 사상 최대 수출 실적들이니까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꺾일 거 아니냐의 걱정인 거죠. 근데 예. 이게 만약에 몇 달 지속돼 버리면 저희가 신뢰성이 생기겠죠.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고 그럼 지금 7월, 8월에서 바라볼 때는 뭐 9월, 10월 정도도 수출 데이터가 계속 잘 나와주는 와중에 뭐 우리가 9월 달이나 10월 사이에 이제 9월 연준에서 우리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테이퍼링도 마무리가 돼주면 네. 이제 시장의 악재가 제가 여기 적어놓은 악재 두 개가 한 번에 딱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연말장이 다시 생길 수 있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네. 이제 경기 피크아웃 우려를 한번 생각해보자인 거고요. 네. 그래서 5페이지를 좀 열어주시면 네. 네. 말씀하시면 계속 네. 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얘기해 그 주시죠. 제가 5페이지 오른쪽 차트에 예. 그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네. 붙여놨습니다. 경기 서프라이즈 예, 인덱스요. 예, 그래서 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예상했던 경제 데이터와 발표되는 실제 데이터가 있는데 네. 실제치보다 실제치가 예상치 저희가 실제치와 예상치가 있는데 예상치가 실제치보다 잘 나왔냐? 그러니까 정말 서프라이즈가 잘 서프라이즈. 나왔냐 아니냐 그 강도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차트가 지금 꺾이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제 미국은 이게 서프라이즈 강도가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네. 유로존도 이제 0으로 딱 수렴해 버렸고 수렴했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더 이상 경기에서 강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거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꺾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네. 그래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작년에는 또 보면 서프라이즈 인덱스 너무 위로 튀었던 이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코로나였는데 이렇게 잘 나왔어?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상과 추정이 다 빗나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치는 너무 잘 나와 버리니까 다 서프라이즈 나오다가 예. 이제는 뭐 우리가 체감하고 있잖아요. 이미 좋아진 적응이 게. 되어 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정치가 수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 과격한 추정치에 그런 조정이 안 나오는 과정에서 그냥 예상한 대로 나와버리면 서프라이즈 없는 거니까 실망하는 거군요. 예, 이 지표들은 그냥 그러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네.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측치가 그러니까 경제가 예측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게 나쁜가라고 판단했을 때는 지금부터는 이거죠. 경기 뭐 제조업 지수나 모든 것들은 기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ISM 제조업 지수나 보면 뭐 50을 넘기면 좋은 거네, 50 네. 이하면 낮은 거네 하는데 지금 모든 지표들은 다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 이제 플레이가 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제가 네. 7페이지에 하나 또 가져온 게 예. 이것이 일평균 수출량, 수출 수출액이요. 증감률입니다. 출액도 또 엄청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그래서 왼쪽 차트가 파란색 선이 일평균 수출 증가율입니다. 네. 그래서 잘 보시면 2004년도, 그다음에 2010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 그다음에 지금 보면 딱 꺾이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사실 증가율 자체가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고점과 저점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피크가 되고 나서 야 이제 이렇게 좋았으니 이제 수출 증가율 빠져버리면 이제 경기 꺾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근데 과거에 보시면 2004년과 2010년도에는 이 증가율이 꺾였어도 제가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코스피 지수는 계속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7년도는 꺾이고 나서 바로 지수 빠져버렸고요. 그럼 지금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요거가 지금 저희가 딱 그렇죠. 지금 이 시장에 있는 예. 지금의 요 딱 기로인 거고요. 맞습니다. 기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건 네. 그러면 2004년과 2010년이 뭐가 좋았길래 예.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랐을까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 바로 위에 보시면 피크 아웃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 증가율의 피크 아웃 기준으로 수출 금액 추이인데 제가 M0로 표시한 게 이제 피크아웃 된 시점입니다. 근데 시점 이후로도 계속 2004년, 10년은 다 우상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출의 대표 산업들이 수출 증가 절대 금액 레벨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2017년도는 한번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때의 차이는 뭐냐면 2004년도는 저희가 중국 산업재 성장 시대 때 네. 소위 말하는 제조업이 다 같이 쭉쭉 올라던 시점이었고요. 예. 2010년도는 자동차랑 반도체만 올랐던 시점이고 네. 2017년도는 반도체만 짧게 오르고 맞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지금은라고 생각해 보면 소위 말하는 BBI 이 산업 섹터들이 수출 증가율을 계속 뿜어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2004년과 10년 쪽으로 좀 가능성이 합리적 추정이죠. 이거 사실 네. 가능하다라고 보면 예. 지금 경기 피크아웃 논란 있지만 네. 이게 저희가 뭐 7월도 월 수출액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네. 지금 8월도 넘길 거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할 것 같은데 여기 한 두석 달 진행되면서 확인이 돼주면 시장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도 어느 정도 우리 자신감으로 좀 바뀔 것 같고 바뀔 수 있다. 예, 요 과정에서 테이퍼링이 딱 해줘 버리면 예. 이제 전체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면 네. 정상적인 펀더멘탈 장세가 벌어질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 이벤트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건 알겠는데 확인하고 싶다. 그다음에 테이퍼링 이렇게 하는 것도 확인해 볼게. 네. 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이한영 본부장께서 4천까지 간다. 그리고 대표주는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주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주셔서 그 말씀을 핵심으로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또 다 됐어요. 네. 카카오 지금 저희가 너무 아쉬워서 딱 한마디만 듣겠습니다. 투자 전략을 계속 네.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성장하는 플랫폼 산업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꼭 이게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가 BBI자라고 하는 뭐 이게 2차 전지나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성장성이 계속 꺾이지 않고 매출 성장과 이익의 성장이 같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네. 그냥 장기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고 다들 네. 걱정하시는 게 카카오 자회사가 상장들을 맞습니다. 막 하니까 그러면 이제 또 지수회사처럼 돼서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언제까지 커질지 모르는 자회사가 100개나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너무 그렇게 국면마다 짧게 이거 상장한다고 해서 카카오 안 돼라고 네. 판단하시는 거는 좀 네. 너무 이분법적이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의 고평가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주셨네요. 본부장님 오늘 그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좀 못해서요.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DS 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연속 베스트 펀드 매니저이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